자, 계엄령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계엄령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에요. 뭐 이재명 대표직을 걸어라 이런 개소리 했는데 계엄령이 점점점 갈수록 심상치가 않은 거. 민주당이 미쳤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자들이 모여서 계엄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문건이 없어도 계엄령에 대한 플랜 A, B, C, D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민주당 그 선제적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건데 와 이상민이가요. 방첩사를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충암고 후배 방첩사령관 등과 식사를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 근데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상민이가 방첩사령관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건 여기는 충암파 이야기인데 부승찬 의원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 방첩사령부를 방문했을까요? 또 모인 사람들은 왜 죄다 충암 겁니까? 명령 체계에 있어서 어떤 그 검사 동일체처럼 충암 동일체 이런 느낌이 필요해. 일단은 보안 지켜줄 사람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 선후배 관계로 뭔가 쫙 일렬로 만들었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국방부 장관 오늘 임명된 자도 충암고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다 보니 대통령까지 충암고다 보니 그러니까 어떤 공평하게 누군가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줄 사람만 임명한 게 아니냐 이 의심인 거고요. 그다음 거 보여주시면 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붕짜자 붕짜 신홍식이는 충암고 안 나온 거지. 그렇죠.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밥 먹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규정 굉장히 엄격한 규정 중에 하나가 그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이 부대를 방문하면 그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와도 바로 국방부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안 했다는 거죠. 빙고.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다가 행안부에다가 이상민 장관이 최근 활동 이 기간 동안에 활동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찾아가서 만난 거는 쏙 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뭐가 있는 거죠. 자, 충암고 출신 주요 인사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충암고 8회, 이상민 윤석열 충암고 4년 후배, 김용현 윤석열 1년 선배. 그리고 새롭게 경호처장 확실한 저 경찰 출신 이종호는 윤석열 4년 후배. 그리고 국군 방첩사령관 윤석열 9년 후배. 777 정보사령부 사령관 윤석열 11년 후배입니다. 이렇게 되시면 사실은 여기에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엄령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났을 때 계엄령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예. 근데 그게 구체화됐거나 밖으로 어떤 뭔가 이런 것들이 새어나오지 않은 관계에서 결국에는 국지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국지전 그다음에 계엄령 그리고 일본군이 한국에 그걸 어떤 그 뭐 명분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까지 다 그 일련 선상에 있다라고 보는 건데 계엄령 한번 볼게요. 법을 한번 봤어요. 근데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이 계엄령은요 국방부 장관 또는 지금 현재는 경호처장 했던 자가 국방부 장관이 오늘 임명됐어요.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도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도 충암고 출신이라는 거.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그 계엄을 건의하고 계엄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대의 사령관들이 지금 보니까 다 충암고 출신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계엄법.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게 계엄법 제11조 1항인데요. 이거 보고 내가 뭐 또 소름이 어떻게 끼쳤냐면은 계엄 상황이 비상 상태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기준도 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평온해졌어. 결국 이 전쟁과 연관이 국지전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여기도 과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것도 나중에 해석의 여지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악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케이스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어도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왜 끝내지 않고 계속 질질 끌면서 또 도발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느냐. 그 총리가 감옥 가기 싫어서 그런 거다.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은 구금되거나 뭐 체포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기준이 모호한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준 전시 상황에서 저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유력한 언론인들이나 국회의원 집 앞에서 각 5명씩 파견해가지고 집 앞에서 잡혀가면 핸드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다 잡혀갈 수 있다는 거라니까요. 자, 빨리 진행해 볼게요. 근데 이 보도가 여러분들 기억들 나신지 모르겠는데 2022년 11월 15일 날 대통령 경호처가 군 경찰까지 지휘한다. 이게 이제 지금에 나오는 얘기랑 굉장히 유사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엄과 연동돼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물론 목적은 윤석열을 지키는 거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청와대까지 행군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네. 되죠. 군 경호처장이 군 경찰까지 지휘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하는 그 어떤 추태들을 빗대서 보면, 그러니까 저 경호처가 군 경찰을 지휘할 때 그 조건이 대통령 경호상 필요가 발생할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이 그 등이라는 그 한 글자를 이유로 지금 모든 분야를 다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필요성이 용산을 넘어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경기도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경호처가 군대와 경찰을 다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걸 진행할 때 밑에 보시면 그 경호처 권한이 강화되면 대통령 권한도 세질 것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정답이에요, 정답. 진짜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그때가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이었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막 관저 알아보러 다니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는데 주도했던 자잖아요. 그 김용현이가 오늘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저때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군과 경찰까지 모두 접수하게끔 만들어 놓은 네.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기시다가 한국에 왔죠. 근데 나는 이 계엄이 일본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상황이거든요. 일본과 연관이 있다. 동의합니다. 굳이 말하면 미국이 윤석열을 지켜주냐 지켜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의 지금 거칠은 난 달려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4.19 일어나기 전에 이승만 이런 느낌인데 이런 상황일 때 얘네들 무조건 명분은 북한과 싸우는 걸 거예요. 북한과 중국과 싸우는 걸 거야.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이든 미국이든 북한을 타격하려면 우리한테 허락받아라. 이게 공식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이티에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무시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져. 왜? 북한과 싸워야 되니까. 중국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국방부 정신 교육 교재에 안중근 홍범도를 빼버렸어요. 항일 운동을 대폭 빼버렸어요. 말하자면 얘네들은 일본군과 동맹을 맺어야 되는 군인들이잖아. 예. 국방부 교재에는 일본에 대한 악마화가 있으면 서로 융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일 독립운동 살을 거의 다 빼버려. 얘네들 일본 놈들이 보기에 안중근이나 홍범도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군이 융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역사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군인들을 가르치는 교재에서 저렇게 이제 안중근 홍범도 장군을 뺐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군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주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한 축은 북한이다. 주적은 명백하게 북한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니다.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적은 일본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둘 다 저는 합당한 그 어떤 시각이 있다고 보거든요. 주적은 두 개일 수 있어. 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본이 주적이라고 보는 게 우리한테 더 합리적이죠. 그렇지. 이게 전략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게 훨씬 더 타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다라는 이 개념을 녹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이제 진짜 화가 나는 건 저렇게 안중근 홍범도 장군 이야기를 빼면서 그 대신에 대한민국은 망할 만해서 망했다. 대한민국 조선 인간들은 더럽고 게을러서 지배당할 만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방금도 보셨다시피 구한 말에 부국 강명은커녕 치안조차 유지할 수 없던 조선은 이를 막을 능력이 없었다.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그런 나라를 자국을 패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나라를 일본이 들어와서 발전시켰어. 고마워해 이것들아 이런 내용인 근데 것 이게 같고요. 군에 대한 정신교육인데 이렇게 자국을 만들어 놓으면 군 사기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야기 좀 오늘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일본이 바라는 바는 독도를 공유하는 거예요. 한국과 공유하는 거야. 한국은 독도 근처에서 독도 수호 훈련을 역대 최소 규모로 비공개로 했어. 일본은 근처에서 독도 수호 훈련 비슷한 거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한일 군수협정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 매개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북한과 싸우는 상황이에요. 계엄령이 주가 되면 안 돼. 국지전 일어나고 그걸 명분으로 계엄령을 해요. 이 상황에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과 싸우는 걸 명분으로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어떤 대가로 독도를 공유하게 되는 데까지 가버린다고 하면 이건 개새끼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뭔가 관리를 제대로 잘했다면 올 수 없는 상황들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나온 역대급 매국 노예인 거예요. 진짜. 이게 계엄령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그렇게 실행 안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건 음모론이 되겠지만 그런 의도가 보이잖아요. 이상민이는 왜 방첩사령관 자기 후배를 만나러 갔을까? 국방부 장관 배칭하고. 와, 나 이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할 게 주제가 많아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한상민님 도리도리가 의정부 왔다 간 이후로 의정부 경전철이 고장났습니다. 왜 와가지고 마이너스의 선이잖아요. 이성진님 충암이 무슨 육사냐? 충암고도 육사 출신이 있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임성근인 것처럼. 근데 지금 하는 행태가 하나회 딱 생각나게 하잖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